박정희 이제 왜 마지막 열차라고 하냐, 이게 특히 1960년대도 기적적이지만 1970년대 경제개발이 굉장히 중화공업화가 참 기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중화공업화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게 이제 자동차는 물론 80년대 가서 본격화되지만 반도체도 물론이고요. 70년대 바탕을 해가지고 반도체, 자동차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유, 그 다음에 기계 이런 것들, 호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조선 이런 것들이 70년대 소위 중구장대한 큰 플랜트들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자동차 이런 데까지 가는 겁니다. 자, 오늘날 이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걸 가지고 세계의 수출 강국으로 이 카드를 내밀 수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 많지 않습니다. 최종 제품, 반도체, 자동차를 최종 자기 수출품으로 해가지고 낼 수 있는 나라는 손꼽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기반에서 봤을 때 뭐가 있다고 그게 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 끼인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오랜 강국이고 산업화를 먼저 한 일본을 그 영역에서 반도체에서는 막 내리누르고 자동차에서도 상당히 거기 어깨를 겨줘가지고 할 정도의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 기적이 바로 마지막 열차에 올립니다. 그러면은 한국 후에 그렇게 된 나라가 있냐? 한국 후에 신생 독립국으로서 경제개발은 조금씩 했어요. 어떤 실패한 나라도 많지만 더 많지만 그런데 한국처럼 이 중화 첨단 산업의 세계의 산업국가로 도약한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없을까?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나 걸출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먹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은 때가 있잖아요. 세계 경제의 때가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열차나 버스랑 비슷해요. 막차가 떠나가 버리면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그 차를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는 것처럼 저 70년대가 세계 경제에 있어서 그리로 가는 첨단 산업, 중후장대한 산업으로 새로운 신규 진입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칸 남았다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좌석 한 칸 남았는데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 못 탔으면 떠나가 버리고 안 와요.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왜 그때가 마지막 열차라고 잘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2차 대전 후에 우리나라가 60년대 같은 경제 개발을 하는 것도 세계적인 경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경제 개발에 대한 의지가 모자라고 이승만 대통령도 상당한 식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과 너무 그런 격차가 나서 못한 거 아니에요. 50년대는 아직 60년대처럼 박정희 대통령에게 열린 저 기회가 세계 경제적으로 본격화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50년대 말 정도부터 이제 세계 경제에 이런 틈이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건 바로 2차 대전 후에 호황과 기술 혁신으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공업국가들, 옛날에 다 제국주의하고 침략하는 국가들, 전통적인 강대국들입니다. 이 나라들에서 사양 산업인 제조 공업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인도에 물려돌리는 그런 거 봐서 알 수 있듯이 공업은 선진국과 서구 강국 침략하는 국가들의 것이고 농업, 광업, 이런 거는 후진 국가들의 산업입니다. 이게 거의 길게 보면 수백 년 유지된 구도. 언제 바뀐 겁니까? 저 50년대쯤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50년대쯤에 기술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제조업이 발전하면서 가발 만드는 거, 신발 만드는 거, 노동력이 극히 많이 드는 섬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선진국에서 하기가 수지가 안 맞게 돼요. 선진국의 임금은 올라가고 그리고 그것 좀 소위 3D, 3D 더럽다 뭐 이런 거 그런 산업이고 그래서 자기들은 그거 말고도 첨단 산업들이 자꾸 생기고 기계 뭐 이런 거 전자제품 이런 거 막 산뜻한 거 생기고 그러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어지는데 옛날 후진국들은 그거 할 엄두도 못 내고 자기들은 그거 해본 적도 없고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러고 있던 것이 50년대에서 하는 이렇게 서로 좀 이게 뭐지 상황이 이러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눈치가 빠르? 기업하는 사람들, 돈 버는 사람들 눈치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거 뭔가 틈새 시장을 찾아가지고 우리도 양철판 같은 거 만들고 가발 같은 거 만들고 이러면서 수출이 되네 이렇게 이제 기업가들이 그거를 틈새를 찾아냅니다.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양철 공장 시킨 게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가발 만들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기업가들이 먼저 그 틈새를 찾아내가지고 갑자기 수출이 푹 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그때까지 5.16 혁명해가지고 수출해야 되는데 목표를 막 세웠지만 어디서 이거 증대를 일으켜야 될지 사실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년이 지나니까 수출량이 확 증가한 거예요. 그게 합판, 양철, 가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박정희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닌데 자기들이 살 길을 찾아가지고 막 합판도 수출하고 양철도 수출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병철이라든지 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같이 의논하던 사람들이 여기 길이 있다 이렇게 알게 된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알게 이겁니다. 저쪽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소위 노동집약적인 사양 산업이 생기고 이게 지금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거를 빨리 이제 캐치하게 됩니다. 방향을 잡게 되자 가속도로 이제 막 밀어붙여.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 시작하려면 자본이 필요한 돈이 없고 그 다음에 가장 넘겨받아야 되는 게 일본인데 가장 풍부하게 그 거리를 갖고 있는데 일본하고 다 막혀있어요. 뭐 때문에 한일 협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청구권 협정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일본 국교 정상화가 문제가 되고 그러고 수출 증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일어나는 그게 다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배경이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보면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할 때 특히 70년대에도 이러한 공학적인 접근을 쓰는데 공학적인 접근이라는 것은 아주 효율적이고 우리가 기술적이고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그런 공학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종목도 산업 전략이죠. 어떤 산업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국가의 돈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빌려온 돈이. 그 다음에 기업도 여러 기업 다 푼돈 나눠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에 그걸 몰아줘가지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만들 것인가. 이런 식의 그 아주 산업 전략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고도화했습니다. 처음부터 중화공업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최고의 중화공업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수출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세계 경영을 지향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공학적 접근은 이렇게 주먹구구식 비효율적인 그런 비전문가적인 접근보다 훨씬 우월합니다. 그렇지만 뭐하고 다를까요? 그게 정치가 배제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 민주주의의 일종의 어떤 중요한 측면인데요. 민주주의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아까 형식적으로 뭐가 꼭 다르죠? 다수결이 많이 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을 그거로 보진 않지만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국회를 폐지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야당을 없애고 민주주의가 안 되죠. 복수정당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은 뭐가 나타나기 쉽습니까? 선동 정치가 나타나기 쉽습니다. 비과학적인 주장들이 이 어설픈 주장들이
사람들의 숫자를 힘입어서 나타나. 그래서 어땠습니까? 경부고속도로 차도 없는데 왜 그러냐고 들어눕는 사태가 생깁니다. 경부고속도로도 그럴 정도였는데 포항제철 세우고 막 그 창원에 기계공업단지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미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박정희가 미쳤다. 말도 안 되는 거 한다. 원래 경공업 수출할 때도 말도 안 되는 거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나오는데 그게 70년대쯤에 이르면 이제 이게 체계화돼. 그게 체계화된 이름이 대중경제입니다. 하필 이름도 닮았어요. 그래서 근데 책 제목으로서의 대중은 무리중자고 사람 이름은 이제 가운데 중자라서 다른데 어쨌든 책 제목이 대중경제론이에요. 저거를 초안을 한 사람은 좌익이에요. 박현채라고 남여당 출신 경제학자. 그런데 이것을 너무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걸 좀 빼고 약화시키 톤다운 시킨 게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중경제론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 되어가지고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 되어서도 이렇게 할 수 없는 정책이었어요. 이거를 심지어 그때 했으면은 자,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조목조목 뜯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은 나라가 발전하려면 부유층에 한다는 말이 이제 사치 소비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떤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국민 저축을 높이게 이게 뭐냐면은 차관을 들여오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밖에서 돈을 들여오면은 그 돈 빌린 나라에 종속되니까 국민들이 저축해가지고 자본을 형성해. 저축을 하려도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도 한계가 있어요 당시. 그러니까 이게 자본 형성이 안 돼. 그러면은 공장도 못 세웁니다. 자 이렇죠. 그 다음에 농업과 중소기업 발전에 우선적 투자. 지금도 중소기업 이렇게 발전을 했어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막 경쟁하는. 그런데 그 당시에 중소기업에 우선적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에 어떤 경쟁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수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내 시장을 확대하자. 수출 경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립 경제를 위한 내포적 공업화. 그러니까 수출 위주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수를 확대해가지고 우리끼리 물건 만들어 쓰고 수입은 억제하고 그게 뭐에 가까워요? 북한 모습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제3세계가 이런 길로 가다가 대부분 그냥 참 처참한 지경에 많이 가는데 이렇게 갈 건 한 겁니다. 이렇게 가죠. 당시 사람들은 이거 많이 솔깃해했어요. 왜냐하면은 돈 빌려가지고 그 나라가 나중에 갑자기 돈 내놔라고 그러면은 나라 주권이 위태로울 거 아니냐. 그럴 것 같다. 농업 이렇게 다 없애가지고 천대해가지고 식량을 무기화해가지고 하면 뭐 온갖 말이 다 선동에 먹히기 쉬운 말이에요. 중소기업, 대기업 해봐야 소수의 사람들만 배불리고 중소기업 다 죽고 국민 서민들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래서 대안으로 뭐 어떻게 해요? 중소기업과 양심적 지식인 농민 노동자 다 정치적 연대를 해서 대중민주주의를 하고 노동자 계급이 벌써 기업 경영에 지금도 노조가 문제인데 그때 벌써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꽤 득표를 상당히 한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가 이게 위태로운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덜컹 그리로 갔으면은 오늘날의 대한민국과는 완전히 이제 다른 세상이 되겠지.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마지막 열차는 이게 그래서 유신 체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에 생각해 볼 때 이게 이제 유신 체제에 대한 설명과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유신 체제는 크게 봐서 당시 세계적인 안보 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신 무렵에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되는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당시 오늘날처럼 올라가지 않았고 오히려 베트남을 무너뜨릴 정도로 공산주의가 상승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안보가 굉장히 위태롭다. 우리나라가 당시 북한을 압도하지도 못했고 아직. 그러니까 그런 안보 위기가 있는 상태에서 정치적 불안정 이런 선동을 통해 가지고 막 다시 집권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박정희 대통령이 봤을 때 지금 중화공업화를 해서 이 한편으로는 약간 모험적인 것도 있었어요. 만약에 성공을 못했더라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랬지 이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당시에 참 아슬아슬한 마지막 열차에 그 기회가 언뜻 보였던 거죠. 그리로 우리가 들어가면 정말 비약적인 우리도 정말 그 당시에는 중진국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발전한 중진국으로 가는, 그래서 선진국도 내다보는 그 길로 갈 수가 있고, 지금 안 하면 못 하겠네. 그런데 그걸 일반적인 민주주의로 국회의 동의를 얻고 하기는 도저히 안 된다. 고속도로도 못 넣게 하고 이런 발전 노선이나 주장하고 대화가 안 돼. 타협을 하려고 해도 타협이 안 되는 수준의 이게 다른 만큼. 그래서 이게 유신체제라는 것이 참 들어오게 되고, 그 유신체제 연장에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도 있게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갑자기 서거하시게 되니까 이게 지금 딱 단절된 판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때 단절됐으면은 이때 마지막 열차가 유지될 수가 없었죠. 그래 그 마지막 열차에 87년까지 가서는 이제 상당히 그게 자리가 잡힌 겁니다. 87년에 이르러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반도체도 진입해 있고 자동차도 진입해 있고 상당히 우리나라가 올라서 있는 그 단계에서 이제 소위 서구적인 민주화로 바뀝니다. 물론 유신 때보다는 80년대가 조금 완화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 보면요.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민주화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이제 김지한인데, 김지한은 좌익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소위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데서 소수입니다. 김지한은 당시 70년대는 민주화 운동을 굉장히 상징하는 인물이었지만 80년대부터 이 죽음의 공판을 걷어치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보면은 자꾸 그 좌익 계열에서는 의문사가 많이 일어나죠. 뭐 꼭하면 자살, 분신 자살 이러고 뭔가 윤미향 이러고 주변 인물들이 막 죽어버리고, 이재명 주변에는 벌써 한 5명인가 그 사람 중요한 참고인 같은데 그러고 싶으면은 그 사람 죽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김지하더러 감옥에서 죽어라 했다는 거죠. 나중에 그 뒤에 이야기, 너 죽어서 영웅이다 이런 식의. 그런데 안 죽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안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분신 사태가 났을 때 그 글을 씁니다. 죽음의 공판을 걷어치워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맥락을 알기 때문에 이제 글을 쓴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그러니까 벌써 이런 좌익 계열과 거리를 뒀는데, 그럼 김지하 같은 이런 그 자유민주주의에 가까운 민주화 운동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민주화 흐름에 전혀 없었냐? 김지하만 있었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 밑으로 가보시면은 그런 흐름이 소위 그 민주화 세력의 뿌리에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온건한 야당 세력, 저렇게 볼 수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흐름이 하나도 없다. 민주화 얘기하는 애들은 모두 빨갱이고 100% 그거는 공산화다 라는 거를 우리가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과도 맞지 않고, 그거는 이 설득도 오히려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무슨 대화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돼.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소위 민주화 운동이나 민주화 흐름이 없었지 않다. 있어. 있는데 소수라는 것을 인정해. 이게 이제 저쪽이 안 받아요. 저쪽은 이제 때에 따라서 말을 교묘하게 요게 유리하면 이렇게 하고 저게 유리하면 저렇게 하는데, 소수였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제 그걸 확고히 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화 세력이 다수고 주류였으면은 오늘날 보이는 민주당의 모습, 심지어 헌법에서 자유를 빼자고 하는 게 민주당 60명 의원들이 막 찬성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했었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그 옛날의 시각과 뿌리를 아는 거죠. 지금 오늘날의 이 모습을 보면은 당시의 민주화 운동, 민주화 세력, 민주화 흐름에 이 우리가 말하는 정통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소수파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껍데기를 내세우고 밑에 뭐가 있어요?
원남노당에 뿌리를 둔 급진 좌익세 그 사람들 많이 들어가 있었던 인정을 안 하죠. 저는 들어가 있었던 팩트죠. 그 사람. 그리고 이 사람들도 문제예요. 나는 남도 싫고 북도 싫어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대체로 어디로 휩쓸립니까? 나중에 되면 결정적일 때는 좌익적으로 이렇게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별로 도움이 안 되게 결정적일 때. 그러니까 이게 또 밑에 버티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군발이라 이러면서 이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 정권 이어지는 그 시기를 아주 그 비하하는 경멸하는 이런 흐름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무에나 문무가 경비돼야 되는데 무를 얕잡아 보는 때는 우리 역사에서 항상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서해 유성룡 같은 신이랑 충무공 이순신 같은 분이 함께 국사를 운영하면은 그게 좋은 모습이지. 그 뭐 충무공 같은 분을 무장이니까 너 뭐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식으로 비하하고 그러면 나라가 잘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삼국통일한 김유신 같은 사람은 장군이지만 아버지가 왜 이름을 유신이라고 했냐?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참 반신반의할 정도로 놀랐는데 유신이 당시 당나라 때 유명한 시를 잘 쓴 문인이랍니다. 문인.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 아버지도 유명한 장군이고 할아버지도 장군이고 그런데 가야에서 온 대장군이고 그런데 왕족이고 가야 쪽에서는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을 문인 이름을 따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무가 이렇게 경비된 거죠. 그런 것이 좋은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 흐름 중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건 어디입니까? 1이에요. 1.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나눠봐도 이 4개 중에 1개밖에 안 되듯이 민주화라는 이 세력 안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올곧게 정통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좀 소수파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민주당 흐름이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은 이제 막 우리가 오히려 어거지를 자꾸 부리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그 흐름이 수량적으로 보면 얼마만큼이에요? 수량은 어려워요. 수량 수치는. 그러나 한 10% 이상은 있다. 수량으로 봤을 때 이렇게 류근일 주필 뭐 이런 분도 옛날 다 당시 민주화 운동하던 분들입니다. 유명해요. 류근일 주필 당시 감옥 50년대부터 살았어요. 이분이 50년대, 60년대, 70년대 감옥 산 세월이 10몇 년이에요. 그러나 류근일 주필은 지금 종북 주사파하고 싸우는 데는 뭐 아주 으뜸가는 원로입니다. 80년대, 87년 민주화 이후로 벌써 그 싸움이 앞장서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력 안에 저런 좌익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주화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민주주의 이런 거 우리 세력 부분에서 이건 이제 그 5.18 부분인데 5.18에서 이런 사례가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여기에 임수원 중령이 나중에 대령이 되는데 임수원 중령이 당시 마지막 날에 노청에 들어간 지휘관입니다. 노청 진압하러 들어간. 그런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뒤로 이렇게 담을 타고 들어가서 진압합니다. 진압하는데 인명 피해가 최소화돼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이렇게 죽었다는 사람 중에는 그 도청 지키겠다고 있던 사람들이 자기 편을 쏴가지고 죽은 경우들이 상당히 있는 거로 연구됩니다. 김대겸 박사 이런 분이 연구하는데 자기들 증언을 분석해 볼 때 이제 화단 쪽으로 쐈다 이러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압군은 그 화단이 있는 그 앞으로 안 왔어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총 쏴서 죽었다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분석되어 있는데 그 진압군 지휘관을 여기 윤석루라는 기동타격 대장이라고 근데 나이가 19세 젊은 사람들이 가득 있었어요. 어린 사람들이 별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19세 사람이 대장 그래가지고 철모에 자기가 기동타격 대장이 되고 그러니까 총기를 막 가져온 게 있으니까 권총도 갖고 있고 폼 잡는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압되자 밑에 집차 밑으로 숨었어요. 차량 밑으로. 근데 이제 도청 건물이 뺏기고 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뭐 무장해가지고 이러고 있었으니까 자기들 나름으로 이렇게가 죽이지 않는데 죽느니 총이라도 쏴고 죽자 이러면서 지휘관으로 보이는 이렇게 계급이 있으니까 총을 쏴고 있어. 맞았으면 임중령이 크게 다치거나 죽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총을 두세 발 쏘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지휘자급으로 보이는 임수원 대령 당시 중령.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나온 거냐? 88, 89년 청문회 하는 무렵에 임중령도 나오고 윤석열도 나와서 교차 증언을 해가지고 이게 다 확정된 겁니다. 이거 거짓말을 한 사람 없어요. 두 당사자가 다 서로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쌌는데 빗나갔어요. 다행히. 그런데 위치가 발각됐죠. 그러니까 임중령 옆에 있던 부하들이 쏘려고 하겠죠. 왜냐면 공격했으니까 총으로. 또 쏠지 모르잖아. 그런데 임중령이 말렸어요. 말리고 이렇게 그냥 나오게 했어요. 나오게 해가지고 뭐라 말했습니까? 당신 나하고 무슨 원수가 서로 져서 서로 죽이려고 총을 쏘고 그러냐 하고 그냥 구속해. 뭐 재판 같은 걸 좀 받았겠지만 이 사람 88년에 월정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증언할 정도로 5.18 유공자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겠지. 여기 들어가서 지금 마지막까지 총 쏘고 난리 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이루어진 일을 한 것입니다. 실상은 이런 식의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한 왜곡과 여과와 온갖 거짓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심지어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 5.18 무슨 재단에서 만든 교재를 보면은 초등학교 5, 6학년한테 두 손을 들고 맨손으로 걸어 나오는 시민들을 향해 총을 갈겨대서 이런 식으로 썼어요. 이거 그 거짓말하고 거리를 합니다. 완전히 너무나 죄악이죠. 있었던 일은 이런 것인데 그걸 완전히 악마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쏜 사람도 용서하고 살려주려고 하는 그 군인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비무장에 항복하고 있는 사람을 막 총을 갈겨댄 사람으로 만듭니다. 우리 사회에 큰 지금 이 암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18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진실들이 너무 이제 뭉쳐져 있고 국민을 아주 갈기갈기 찢고 거짓말해서 악마하는 것만 너무 알려져 있어요. 알려진 게 아니라 너무 왜곡된 그런 선정이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박근혜 대통령 말인데 87년에 그 말씀이 지금 87년하고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87년에 큰 변화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린 게 바로 탄핵 사태입니다. 그래서 탄핵 사태 이후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 이상한 논란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런 모임까지 이렇게 하게 된 건데 그러면 87년 헌법 자체가 문제가 있냐? 아니 오히려 87년 헌법은 문제 없는 헌법이 없겠지만 상당히 좋은 내용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87년대 특히 처음으로 도입한 게 뭐냐면 이 구절이에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게 바로 뭐냐면은 가장 법치주의가 발달한 헌법적인 통치가 발달한 미국에서 헌법 원리의 으뜸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적법 절차 원리라는 거예요. 영어로 이제 due process of law라고 하는데 과정이란 말을 들어서 프로세스. 절차는 이미 이제 딱 정해진 법처럼 느껴지지만 과정은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적법해야 돼요. 그게 미국의 발전된 법 원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유명한 심슨이가 하는 권투 선수가 아내를 실제로 죽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형사소송에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유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예를 들어 뭐 피 묻은 뭐 이런 식의 그게 증거품을 입수할 때 약간 절차상, 과정상 그러니까 미국의 그 증거 수집판이 너무 어렵게 정말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어그러져서 수집된 겁니다. 획득된 겁니다. 재판정에 이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고 내놨더니 변호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적법 절차 원리를 어긴 거다. 이거는 소위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합니다. 위법 수집 증거는
아주 유죄를 밝혀주는 듯 하지만 그거를 증거로 못 쓰게 돼 있어요. 증거 능력이 없게 돼 있어요. 발전된 법치 원리 까다로워요. 그것이 이 미국,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거액의 배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리고 천벌받아서 이상하게 죽었어요. 미국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미란다라는 사람도 이게 뭐 권리가 있고 이런 미란다 고지라고 알려진 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런 말을 안 하고 체포당했다고 해가지고 이 강간 무슨 뭐 그가 범죄를 저지른 자인데 풀려났어요. 그런데 뭐 카지노가 뭐 이런 식에서 지들끼리 싸워서 죽어 얼마 못 살고 그러니까 이제 천벌받는 식으로 그래 됐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이제 미국의 발전한 적법 절차 원리인데 이거 악용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는 간첩 사건에서 맨날 민변 변호사가 와가지고 간첩이 뻔한데 간첩을 밝혀주는 증거 수집 과정에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간첩이 뻔한데도 풀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 간첩단 사건이라고 마지막까지 죄를 받으려면은 그런 단계를 다 통과하고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어려운, 얼마나 확실한 간첩이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증거에 녹음 서로 모의한 거 녹음한 것도 불법 수집됐다고 해가지고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하는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소위 1심의 간첩단 이런 거는 그걸 통과해서 받고 그런 겁니다. 그런 간첩단에 연루된 사람이 이 서울시 부시장이요. 박원순이 이상하게 죽을 때 마지막에 나타나고 고한석이라는 사람인데 이 부정선거 의심에도 상당히 개입되어 있고 그런 사람입니다. 뭐 옛날에 뭐 감옥에서 학문에다가 뭘 넣어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정도의 참 골수 그런 간첩단 사건이죠. 이 나라가 지금 정말 얼마나 심각한 위태로운 지경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공기관 감사하고 그런 소위 낙하산 행사를 그렇게 심지어 그 부시장하고 그런 했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악용될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악용의 측면만 생각하면은 이 발전된 법치주의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도입한 게 이때 그러니까 가장 높은 단계의 법치를 하자고 이제 이 도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입해 놓고 악용만 하고 간첩단을 풀어주고 자 그래서 이게 그 여러 군데로 행정도 이렇게 따라야 된다. 모든 입법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위헌 심사제도도 생기고 우리나라 전체를 발전된 아주 그 높은 단계의 민주주의로 가는 방향타처럼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상당히 그 기능을 하는 것처럼 행세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이상해졌다는 것이 드러난 게 이제 탄핵. 그냥 가보시면 지금 여기다가 안 써놨네요. 그러면 우리 요걸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87년 헌법은 그렇게 왔지만 이 말이 형식적으로는 합법적인 모습을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당성이 없다면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적법 절차 원리를 잘 요약한 겁니다. 몸으로 굉장히 그 고난을 겪고 이 말이 바로 적법 절차 원리예요. 형식적으로는 땅땅땅 이렇게 합법적인 것 같지만 내용상, 과정상을 보면은 엉터리로 과정을 전개했어요. 아까 대표적으로 미국은 증거 수집이 잘못되면 유죄를 줄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이 이렇게 관철돼야 된다는 게 적법 절차 원리인데 탄핵 과정을 보면 과정이 완전히 이 졸속 엉터리. 그러니까 형식적으로야 국회 숫자를 맞췄고 형식적으로야 헌법재판소가 딱딱딱 했지만 과정을 들여다보면 국회가 증거 제대로 조사하거나 그런 것도 없이 막 촛불에 떠밀리듯이 해버리고 헌법재판소도 그 형식적인 법규도 어길 정도로 이상한 과정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적법 절차 원리가 파괴됐다. 그러니까 87년 헌법의 원리가 파괴됐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 헌법적인 위기를 계속 겪어요. 적법 절차 원리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으로 가자. 예를 들어 자유도 빼자고 그런 개헌을 막 하려고 하는가 하면 뭐 헌법상에 당연히 국민이어야 되는
탈북범인 강제 북송막 시켜버리고 이런 식의 헌법 파괴가 막 계속 일어나게 되는 입구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한 페이지로 우리가 현대사를 한번 살펴보면 구한말부터 일제시대로 넘어가는 저 무렵에 그 서양에 발달된 이 문명이 들어오면서 동양 한중일 전체에 아주 큰 문명적인 위기가 닥칩니다. 일본은 일찍 메이지 유신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근대 문명으로 전환하지만 우리는 전환이 늦으면서 큰 그 위기를 겪고 그런 와중에 이제 일제강점기도 겪게 됐습니다. 그 시기를 살던 이승만 대통령 1875년 청일전쟁도 일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청일전쟁 때 나라가 쑥대밭이 되는 걸 보고 독립협회 애국운동을 하다가 근대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다가 이제 사형수, 무기수 그 다음에 평생 이 미국에서 우리 해외 기지를 닦고 독립운동을 하던 그 근대 문명으로 가는 흐름이 국내에서 실력을 양성하던 김성수 기업가고 언론을 세우고 동아일보 그다음 경상방지 그다음에 고려대학교 이런 근대 제도를 다 이렇게 발전시키던 김성수 이렇게 양대 세력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북조선은 영달라 그러니까 온전히 근대 세력이라 할 수 없는 소련이 와가지고 점점 더 후퇴된 김일성 정권으로 이렇게 가면서 심지어 걔들이 다 차지하려고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막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근대화로 가려면은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 10월 유신 전두환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이 생겼는데 6.25 전쟁 해보고 난 다음에는 북조선이 김일성이가 전략을 바꿨어요. 마구 천해를 가는 것은 우리가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남조선 혁명론 저건 뭐냐 하면은 남조선에서 좌익 정권이 들어서게 해가지고 혹은 통일전선 연합 정권이 들어서게 해가지고 좌익 정권이 딱 잡고 그 다음 북한이랑 협조해가지고 공산화시키는 전략으로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간 거기에 공작 자금이니 거기에 특설 부선이 노력을 한 거죠. 그 결실이 이제 마구마구 결실을 맺기 시작한 거죠. 특히 민주주의를 하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약하고 제도를 허물어뜨리면은 기무사를 해체하니까 문재인 정권 말기에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육군본부 지하 벙커에 현역 대위가가 간첩질을 하다가 발견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군 부대 내에 간첩 막으라고 있는 게 기무사인데 문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무사를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대놓고 이 반역행위를 하는 거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차마 국정원 해체는 못하고 그 잘 모르는 경찰에다가 대공수사권 다 주겠다고 지금 법안을 통과시켜놨잖아요. 자기들 숫자에. 그리고 올해 12월이 끝나면은 지금 대공수사권 이첩되게 생겨나요. 이런 식으로 하는 흐름이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이재명 갈수록 어디로 이렇게 방향도 이렇게 되고 색깔도 이렇게 가까워지고 이런 난리가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7년 헌법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7년 헌법은 10월 유신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 내가 보는 좀 다른 모습이지만 사실은 이승만, 김성수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세우던 그 건국 이념에 상당히 정통 대승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은 있어요. 87년 헌법은 국회의원이나 국회 권력을 상당히 강화시켜놨어요. 그러니까 탄핵 사태 같은 게 일어나기 쉽고 지금도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시켜가지고 헌법재판소 질질 끌고 있죠. 저런 식으로 국회가 그러면서 말은 뭐라고 합니까? 제왕적 국회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입법 독재를 하면서 검찰 독재한다고. 말은 맨날 그렇게 하고 특권은 국회의원 지들이 다 누리면서 특권 계층은 다 여당이 특권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87년 헌법에 약점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약점이 바로 특권 폐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7년 헌법에 좋은 면이 많지만 국회의원과 국회가 좀 남용을 하기 쉬운 그런 게 상당히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헌법을 바꾸자 그러면은 그게 덫에 걸려듭니다. 헌법 바꾸자 그러면 쟤들은 때가 왔다는 듯이 이제 좌익적 헌법으로 바꾸려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자 이러기보다는 특권을 내려놓으면 돼요. 자기가 헌법에 불체포 면책특권이 돼 있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선언을 해가지고 그런 거 행사하지 않겠다. 그래놓고 말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지고 사실은 탄핵도 됐습니다. 미국처럼 탄핵 제도를 제일 먼저 발전시킨 나라가 실제로 탄핵해서 대통령을 몰아낼 예는 없어요. 그러니까 탄핵 제도는 있지만 그거는 대통령이 그런 정도가 되면 사임을 하는 거죠. 근데 사임을 쉽게 하진 않아요. 혐의가 몇 년간의 조사를 통해서 자기가 진짜 물러나지 않을 수 없는 닉슨이 그랬죠. 그래서 물러났습니다. 그렇지만 물러났지 탄핵으로 쫓겨나면 안 되진 않아요. 그거는 이 민주주의 제도를 막 뒤흔드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불행한 그런 지금 그 후에 문재인이 들어서 이렇게 난리가 나죠. 자, 그리고 그런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 있고 앞으로 그래서 저 흐름을 잘 발전시켜서 자유가 승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국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자면 확고하게 여기 정답이 어디예요? 여기 정답 있죠? 세 그림 중에 어디가 정답입니까? 쉬운 거 아니에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디가 정답입니까? 1번이 정답이죠? 1번이 정답이에요. 절대 복수 정답 아닙니다. 복수 정답 여기로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3번. 3번 흔히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문재인이 뭐라 했어요? 미중전쟁 이런 식으로. 미소냉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남쪽은 미군이 오고 북쪽은 소련 군대가 와서 다 외국 군대가 와서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가지고 외국 군대가 와서 다 분단이 되고 분할이 됐는데 앞으로는 민족이 자주적으로 힘을 키워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가 흘러나갑니다. 교묘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걸려든 거예요. 이미 그물에. 요게 되면은 우리가 의식으로 요걸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을 준 것들. 그 다음에 북한을 동그라미 치기. 왜냐하면 이거를 받아들이는 기조가 뭐냐 하면은 민족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요거를 받아들이게 할 때는 반드시 민족이라는 키워드로 요거를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민족이라는 키워드가 사고의 중심에 있게 되면은 북한이 다른 거 다 엉망으로 하는데 미친 듯이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민족이에요. 말마다 근데 사실은 북한의 민족은 이미 우리랑 개념이 달라요. 김일성 민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속아요. 모르고 있어요. 걔들 그거에. 그래 심지어 북한은 3.1운동 같이 공동 기념하자 그러면 원소리하고 같이 안 합니다. 이미 북한은 3.1운동이 아니라 김일성의 항일운동으로 다 역사를 재편해 놨기 때문에 3.1운동 별로 시큰둥해요. 여기서 문재인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받지도 않는. 그러니까 그러나 모든 거를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들이 얼마나 좀 광기에 그거냐 하면 그 탈북에 유명한 거 있죠. 중국에서 불행하게 탈북 여성들이 임신해가지고 강제 북송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비인간적 방법으로 애를 죽여요. 심지어는 낳아서 죽입니다. 강제 낙태를 시키다가 안 되면 낳아서 죽여요. 뭐라고 합니까? 더러운 중국 놈의 식을 받아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고가 민족을. 그러니까 그런 원시적인 종족적인 데서부터 뭐 온갖 하여튼 민족이란 이름으로 쓸 수 있는 나쁜 거까지 다 써요. 그런데 이미 개념도 김일성 민족. 그러나 키워드는 민족. 그러니까 이리 가면 이리 가게 돼. 그런데 그러면 뭐 민족 우리는 부정하냐? 이제 그런 우리가 또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가 민족을 다 부정하면은 이게 이제 저랑 입장이 다른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영훈 교수님도 요즘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민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왜곡됐다. 그러니까 아예 민족이라는 말도 쓰기 싫다는 입장에 더 가까워지셨어요. 이 책을 쓸 때까지는 덜 그랬는데 워낙 이제 괴롭힘을 당하시다가 더 세지셨어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안 많았으면 왜 해방해가지고 일제 이렇게 되겠습니까? 마지막만 봐도 이승만 그래 사형하려고 하고 입헌군주도 안 받아들이겠죠. 그런데 조선에 문제가 많지만 조선조는 헬조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조는
완전히 100% 잘못된 사회고 하나도 긍정할 게 없고 항상 좀 극단적인 이거는 우리가 조금 조심해요. 그렇게 되면은 반작용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게 솔깃하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 뭐랄까 센 입장에 센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야 북조선은 아직 옛날 후조선이야 뭐 이런 식으로 조선 그 잘못된 조선이 그냥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리고 주사파도 여기 남아있는 조선시대를 사는 놈들이야. 얘들 머릿속은 그냥 조선조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 이렇게 이제 말에 가기는 쉽지만 사실은 조선이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단적으로 그러면은 세종대왕이 잘못된 모습만 있는 거예요. 물론 세종대왕이 너무나 이제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나쁜 면도 있다. 뭐 이용 교수도 많이 지적하세요. 노비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길을 튼 게 세종이가 이제 노비가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가 노비면 다 노비가 되고 노비가 많아집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면은 노비 숫자가 적어져요. 이해되십니까? 어머니를 따라가면은 양반이 자기 여종하고 아이를 낳으면은 그래도 노비가 됩니다. 양반은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들기가 옛날 사회에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죄 없는 아이가 다시 노비가 되고 노비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양쪽이 다 노비여야 노비라든지 아버지를 따르게 한다든지 이러면 노비 숫자가 덜 늘어나는데 종모법을 만들어가지고 노비 숫자가 많아지게 했다. 이게 세종 때 종모법이 통과됐다. 이게 이제 이영훈 교수님 지적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흠없는 인간이나 흠없는 정책만 한 정치 지도자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종이 잘한 게 하나도 없다. 이러면은 많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유지될 수 없어요. 나중에는 오히려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가는 반대로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그런 말을 가르친 사람들이 너무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알고 보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이렇게 악마화 하다니 그 말은 다른 것도 다 틀렸을 거야. 오히려 그렇게 역풍을 맞게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을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다 좋은데 조선을 100% 잘못된 이거는 나중에 오히려 역풍을 맞게 되기가 쉬워서 조선조에도 좋은 면도 있고 있는 거지 그게 모든 게 다 잘못됐다.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게 왜 조선 이야기를 이렇게 한창이냐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걸 쓰는 걸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민족이라는 틀은 쓰면 안 돼. 앞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게 제가 볼 때 우선 유지가 안 돼. 왜냐하면 민족은 가르쳐서 생기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뭐 민족이라 안 해도 되고 종족이라 해도 좋은데 그 종족 어떤 감정 같은 거를 버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우리는 미국처럼 너무나 다민족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이민이 들어와도 이 원래 피출 사람의 모습이나 그런 게 금방 분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그 동질감을 갖는 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 끈끈한 게 생겨 있는데 그걸 만약 다 부정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바로 신탁 통치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신탁 통치 이전 그 안탁 운동 이전에는 우익이 약했어요. 그런데 좌익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쪽으로 하자. 그게 뭐를 거스릅니까? 민족 감정, 자존심을 거스르게 됩니다. 왜 우리 민족이 외국 이민족 지배를 또 받아야 되냐? 신탁 통치 받아들일 수 없다. 당장 반탁 이렇게 되니까 반탁을 주장하는 자유민주 우익 계열이 반탁 운동을 통해서 급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감정은 이게 어떻게 이게 붙느냐에 따라 자유민주주의하고 붙으면은 제국주의하고 붙으면 안 되죠. 자유민주주의하고 붙으면은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발전의 동력 우리가 세계에 아주 리딩 국가를 만들어보자 뭐 이런 식의 그러나 잘못된 거하고 붙으면은 교순 위선 미군이 우리 딸을 죽였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북한 뭐 5.18에 미군이 5.18을 뭐 확산했어 이런 식으로 이 잘못된 선동하고 붙으면은 또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그러니까 자유를 앞세우고 민족을 그 다음에 세워. 그러니까 민족을 자유민주주의보다 앞세우는 순간, 그럼 이제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이거를 딱 확보해 놓고, 뭐 그게 기독교 신자는 기독교를 넣었는데 그거를 놓고 기독교를 자유민주주의와 같이 하기 때문에 놓고 근대교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민족은 그 다음으로 이렇게 없애지 말고 거기 구차적으로 따라가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김구가 이제 대표적으로 민족을 앞세운 사람. 한때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반타운동을 같이 했는데 나중에 말년에 너무 북한에 이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우리 건국 무렵 48년 이 50 총선거 하는 무렵부터 막 반대. 그리고 심지어는 건국이 됐는데도 그걸 정통 정부가 아니라고 부정. 그러니까 엄청 북한에 유리한 입장이죠. 그래서 50선거 하기 전에 단독 선거 안 된다면서 심지어 남북 협상 한다고 북한에 올라가기까지 했어요. 북한이 선전선동하기 좋았죠. 그러나 북한이 김구가 와서 뭐 말한다고 해서 자기 입장을 바꾸는 게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자기 선전의 도구로 이용할 뿐이지. 근데 그런 걸 봤으면서도 그 다음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내려와가지고 입장을 바꿔야 되잖아요. 안 바꿨다는 거예요. 안 바꾸고 계속 대한민국을 비방하고 뭐를 주장했냐 하면은 미소 양군이 철수하고 새로 선거해야 돼요. 아니 북한은 저렇게까지 조직화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미소 양군 철수시키고 지금 선거를 다시 하면은 누구만 좋겠어요? 완전 공산정권 수립되기 쉬운 거죠. 그걸 명분으로 계속 그 민족의 이름으로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발견됐어요. 당시는 몰랐어요. 아마 박정희 대통령도 이걸 알았으면 김구를 높이는 사업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김구가 유어만이라는 당시 이제 오늘날 대만 자유중국의 대사하고 이야기를 한 것이 유어만의 회고록에 나온 거예요. 유어만이 김구와 대화하면서 김구가 보니 평양에 가서 보니 그러니까 그때 남북 협상할 때 가본 거예요. 가보니 뭐가 있었냐? 군사력이 어마어마하다. 그래 언제든 지금 남침해가 차지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남한이 그 따라가려면 아무리 지금 뭐 노력해도 당분간 안 되겠다. 그럼 뭘 보여줍니까? 자기는 지금 북한 남침을 상당히 예상하고 그럼 남침됐을 때는 여기 대적이 잘 안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굉장히 이거는 자유대한민국에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해를 끼치고 있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을 자꾸 흔들고 이게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김구의 그런 위험성이 당시에 이 알만한 사람들 사이에는 굉장히 위험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가 영향력이 큰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떤 게 일어났습니까? 김구의 암살을. 그러니까 그런 불행한 상태로. 그러니까 김구를 암살한 안두희는 이런 막 천방지축 이런 사람 혹은 뭐 누구 돈 받고 막 이런 돈에 팔려가지고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김구의 위험성에 대해서 당시에 사람들 오이로제가 있겠죠. 계속 저러다가 진짜 뭐 대한민국을 기어드는 거 아니야? 이런 것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한 상태죠. 큰 민족의 지도자였는데 이렇게 암살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암살됐기 때문에 더구나 신화되기 쉬워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막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에도 그런 게 많죠.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김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신화적인 인물로 김구의 잘못된 면은 아무도 말 안 하고 김구가 독립운동 했던 것도 막 더 영웅시하고 이렇게 되면서 불행한 사태는 김구가 그래 되는 것에 항상 보이지 않는 면에 뭐가 있을까요? 그래 되면 김구가 올라가면 누가 내려가요? 이승만이 내려가요. 심지어 이승만이 김구를 죽였다고 소문이 돌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독 정부 세우고 이런 게 다 주역이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저렇게라도 대한민국을 수립하지 않으면 다 공산화 되겠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김구가 올라갈 때 이승만은 내려간 그 세월이 너무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부터,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박정희 대통령도 이승만 대통령을 아주 공격적으로 높이는 이 추앙하는 사업은 못했습니다. 이게 아마 사회 분위기도 관계가 있을 거고, 당신은 4.19 후니까 존경 안 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장례식 때 건국의 원훈이라고 아주 으뜸가는 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원훈. 그래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을 몰라보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개적으로 막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고 뭐 교과서에도 막 기리는 걸 놓고 못했습니다. 우리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기리면 교과서로 배웠습니까? 못 배웠죠. 네. 그 세월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 문재인의 공이 있다면은 문재인이 하도 이상한 길로 가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반발심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이건 뭐 나라가 너무 이상하게 간다. 왜 이상하게 갔을까 물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우리가 버려두고 있었네. 그러니까 자유대한민국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안 높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를 이렇게 이상하게 끌고 간 원인이 되었네 라고 대중적 일부의 각성이 아니라 상당히 이전보다 큰 각성이 일어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발굴하고 높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직 불이 덜 붙었습니다. 교과서 뭐 전혀 안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 이러지 일반 교육 학교에서는 전혀 아직 복잡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학교 각급 단위에서 또 전 국민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재발견하는, 마치 유럽에서 그리스 로마를 재발견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은 제도약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건국기념사나 이런 데 보듯이 이렇게 견지하고 있었던 비전이 너무나 높은 수준이고 위대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훌륭한 비전과 탄탄한 기초 위에 서 있었구나. 이 정말 그 비전과 정통성이 정말 대단하구나. 될 때 우리 한 몇십 년을 지배해온 대한민국에 대한 비하하는 태도, 아리까리한 태도,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고 대한민국은 이건 정말 이렇게 독보적인 나라가 될 운명이구나. 이렇게 이제 확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계기가 이승만 대통령을 다시 찾는 데 있고, 김구는 그렇게 되면 진심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보면은 비전이 벌써 경제 건설이 단지 잘 사는 게 아니라 빈곤의 추방만이 아니라 부정부패를 몰아낸다. 경제 개발을 하지 않으면 부정부패가 판치게 된다. 그러니까 경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자유의 힘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산주의에 승리할 수가 없고 북한 동포를 해방할 수가 없고 자유 통일을 이룩할 수가 없다. 이런 그 문명사적인 비전을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서 박정희 대통령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확고한 비전이 많이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높이더라도 단군 이래 우리 최고 잘 살게 해준 대통령이다. 맞죠? 맞지만 그것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질적으로 잘 살게 해줬다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왜 잘 살아야 되는지 그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잘 살아서 뭘 할 건지, 부자가 되어서 뭘 할 건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천차만별이죠. 우리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나라가 못 살다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을 위해서 잘 살려고 했는지, 그 다음에 잘 살게 되면 무엇을 할 건지.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훌륭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비전입니다.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심지어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라는 말을 건국기념사입니다. 그냥 우리나라가 평화롭게 살면 된다가 아니고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대한민국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공대한 비전이 경제 개발을 하는 이유였던 거예요. 경제 건설. 근데 그거를 이제 잊으면 안 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선진화 아카데미의 표어인데, 우리 보면 이게 헌법에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건국 헌법 때부터 계속 있어요. 48년 건국 때부터 계속해서 뭐가 들어있었냐면, 모든 영역에 있어 각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한다. 헌법 전문용어는 나라를 세운 이념을 지각했는.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우리는 나라를 왜 세웠냐, 대한민국을 왜 세웠냐, 개인을 강조했죠. 각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그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나라를 왜 세웠냐에 대한 답을 이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말을 합니다. 또 나라를 왜 세웠냐,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그냥이 아니고 영원히 확보할 것을, 영원히 확보하려고. 영원히 확보가 잘 안 돼요. 인간은 조금 자유를 누렸다가 타락해가지고 곧 자유를 뺏깁니다.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그걸 알기 때문에 영원히 확보하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자유만이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안전도, 안전은 아직까지 문제지 되잖아요. 그 다음에 행복은, 여기 행복은 아주 고차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동물 생물학적인 단계의 안전, 그 다음에 인간 사회적인 정신적이고 이런 사회적인 자유, 그 다음에 아주 영적이고 고차적인, 그게 서양 철학에서 행복을 그렇게 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이런 관조적인 행복, 아주 선한 영적 상태가 되었을 때 가지는 행복, 그런 이 높은 단계의 영적인 차원까지 영원히 확보하도록 이렇게 헌법에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참 위대한 비전을 가진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다 잊었죠. 잊었는데 문재인의 공로가 이런 걸 새삼 생각나게 했다는 거죠. 이런 걸 새삼 사람들이 찾아보고 이거 우리가 잊고 있었다 라고 만든 것이 문재인, 조국, 이재명의 공이라는 공입니다. 그렇지만 그 공은 이상한 공이어서 좀 교도소에 가야 돼요. 이 이제 전통적인 G7을 보시면 유일하게 이제 일본이 좀 끼어 있습니다.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저 세계 지도가 이제 유럽 중심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유럽 사람들이 오른쪽처럼 지도를 그리겠습니까? 턱도 없죠. 우리나라가 익숙한 지도는 요것도 아니고 요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떡하니 가운데 있는 지도 아시죠? 그게 이제 착각을 주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어가지고 어디서 잘라도 이렇게 평면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가운데를 미국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리죠. 미국이 우리나라가 쓰는 지도 쓰겠습니까? 왜 써요? 자기가 중간에 안 있는데. 미국은 이 지도 써요. 유럽은 저 지도 쓰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를 중간에 넣은 지도를 써요. 근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유럽이 세계의 수백 년 중심일 때는,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극동이라고 합니다. 이 지도를 봐야 자연스럽게 그 명칭이 이해가 됩니다. 이 지도를 보면 파이스트 극동이죠. 당연하죠. 극동이죠. 우리나라가 중간에 있는 지도를 보면 왜 극동으로 불렸지 이해가 안 돼요. 중심이 어디 있었는지를 봐야 이해가 됩니다. 오래도록 중심이었어요. 저게 물론 근대에는 압도적으로 힘이 세졌지만 사실 그리스 로마 때만 해도 아주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 로마를 잇고 있는 게 오늘날 이태리죠. 지역적으로 로마가 있는 이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태리, 그 다음에 근대에 아주 발전한 프랑스, 독일, 영국, 순차적으로 보순서입니다. 그러나 근대 세계에서는 영국이 압도적으로 발전해가지고 미국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캐나다도 다 이쪽에서 이주한 사람들, 영국, 프랑스 둘이가 캐나다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계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후발산업국가로 거기 강대국에 들어간 게 일본이 특수한 섬나라예요. 특수한. 그래서 일본은 자기를 아시아의 일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이 메이지 유신 후에 갈 때 타라 입구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은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 일원이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러나 일본이 자기 전통을 무시한 건 아닌데 그런 의식을 가질 정도로, 그런데 요렇게가 G7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G8 말씀만 G2는 너무 많이 나간 거고요. 우리나라를 이제
G2 막 이렇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좋아요. 그럼 포부는 G2만이 아니라 아예 팍스 코리아나 아예 뭐 G2 할 필요도 없어요. 큰 꿈은 마치 팍스 로마나 팍스 아메리카나 이런 것처럼 팍스 코리아나로 가야 됩니다. 그게 온 인류의 평화와 안전과 평화를 지키는 대한민국. 이제 대한민국에 의한 세계의 평화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지금은 미국이죠. 미국에 의한 이런 나라가 별로 없었습니다. 옛날 로마가 한번 그랬습니다. 로마에 의한 질서, 로마에 의한 세계 평화, 당시 지중해 세계를 통일하는. 그런데 지금 이 미국이 이런 그 현상을 달리 해석해가지고 중국, 미국과 맞짱뜰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영 달리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그 사실 체크적인 국력 차이도 있지만 이거는 약간 우리의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역사의 방향성을 보는 게 들어가야 돼요. 역사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유 문명 쪽으로. 아까 그 지도에 어쨌든 영국에서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오는 그 자유의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영국도 저기 프랑스, 독일, 더 밑에는 이태리, 그리스, 뭐 그 다음에는 진짜 더 문명이 발원한 저기 중동 지방까지 갑니다. 성경의 나라 이쪽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이런 데까지 가요. 그런 나라들로부터 온 거대한 문명의 흐름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지금 발전된 이 자유 문명으로 인류의 문명의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은 어때요? 그 흐름이 아니에요. 중국은 이 세계 인류사를 통한 이 자유 문명의 흐름으로 보면은 지금 그냥 중국이 어떤 기술을 갖고 중국이 뭘 정교히 할 수 있고 그거는 다 부차적입니다. 옛날에 몽고도 한때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막 제패했죠.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의 큰 그 흐름은 그런 기술로 기술만으로 평가되죠. 물론 문명이 발전한 종주국은 기술도 발전합니다. 그렇지만 아주 근원적인 것들 차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근원적인 어떤 게 있냐면 인간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 우리 문명의 척도예요. 만약에 인간을 하찮게, 개인을 하찮게 여기면 그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게 발전된 문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잖아. 그 문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사람은 존중하는데 기술도 모자라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존중하는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사람을 존중하면은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아까 오른손 나왔죠?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 상태를 타개하려고 불철주야 노력을 해야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한다 하면서 가족이 굶고 있는데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진짜 가족을 사랑하는 건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문명의 기초에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에 대한 존중 이런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포함해서 이제 미국이 지금 그런 세계 문명의 흐름을 가장 대표하고 있는데 물론 미국 내에 있는 동성애, 그 다음에 이 미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너무 세속화된 문화 이런 것들은 그게 과연 문명의 흐름을 대변하는 건가? 저는 반대예요. 심각한 의문입니다. 항상 로마도 그랬고 그런 게 문명이 크다 보면은 그런 나쁜 요소도 또 나중에 들어와 마약 이래가지고 그 로마도 무너지죠. 그러니까 나중에 게르만족 침입을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안이 부패해 있으니까 특히 지도층이 부패해 있으니까 막아낼 수가 없죠. 만약 미국이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무너지죠. 그 리더십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내에 그런 요소가 있다는 거지 아직 미국이 다 그런데 점령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미국을 가운데 놓고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쪽 문명을 가져왔던 프랑스, 독일, 영국 누굴 뺐어요? 이태리를 뺐어요. 그러니까 이태리가 많이 약해졌어요. 이런 이태리의 약함은 이태리의 혼란과 관계 있습니다. 이태리의 정신적인 이런 포르노 배우가 장관 배우 이런 식의 이태리 딴 사람들이 생각될 때
이상한 거 많았어요. 그러니까 특히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면 나라가 급속히 쇠퇴합니다. 이태리 정치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태리가 상당히 약해지면서 사실 다른 G7에 비해 볼 때 존재감이 이게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미국이 봤을 때 새롭게 중요한 나라가 우선 호주예요. 태평양 시대를 맞아서 이 영어를 쓰는 나라 중에 땅도 크고 국력도 꽤 있고 잠재력도 커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좋고. 그래서 미국은 호주를 꼭 잡아요. 호주, 뉴질랜드는 붙어요. 그래서 이 인도는 아직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미국의 호주처럼 가깝지는 않아요. 영어 오리지널 영어 스피킹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파이브 아이즈라고 그래가지고 영어권은 영국,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를 파이브 아이즈라고. 파이브 아이즈 걔들은 최첨단의 전략 기술을 공유합니다. 제일 믿을만한 나라들이라는 거죠. 공동 운명체. 그런데 인도는 거기 낄 수는 없어요. 전략적으로 쿼드 할 때는 또 인도를 끼워요. 왜냐하면 이게 중국이랑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 인도가 너무 중요하고 크고 그 다음에 아주 친중 친러는 아니기 때문에 인도를 이쪽으로 끌어당겨놔야 되기 때문에 인도를 어느 정도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어떻게 여기 들어갈 수 있지 하는 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 저 조그맣기도 하고 참 지리적으로도 이 자유 문명과는 상당히 다른 길을 많이 걷는 큰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고 그런데 지금 됐다는 게 아니라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는 됐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G8이다 누가 뭐 세계에서 다 꺼져버리죠. 이렇게 안정적으로 됐다는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그런데 될 수 있다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우리 수천 년 역사에서 세계 문명의 이건 뭐냐면은 핵심 동맹. 그러니까 미국이 혼자 할 수 없는 단계에 왔어요. 2차 대전 직후에는 미국이 혼자 세계를 거의 견인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는 하지 못해요. 핵심 동맹국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세계를 리드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되는 여기서부터 사실 장래의 미국이 원래 그런 식으로 출발합니다. 미국은 유럽의 핵심 동맹국으로, 영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세계 무대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웃국 세계 전체에 이렇게 종주 리딩 국가로 나오게 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한 1000년 걸릴 수도 있고 수백 년 걸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작은 이게 보면은 여기 미국과 고위의 캐나다, 그 다음에 이 전통적인 유럽 세계, 이쪽에 태평양 너머의 세계가 있는 균형이 딱 맞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이렇게 가고 있는 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대한민국의 이런 위치와 사명, 비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커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익숙한 대한민국이 떡하니 가운데 있는 지도를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아직은 그러나 현상은 요게 될까 말까 한 것이 사실은 현상이라고 봐야 되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대단히 감사하고요. 사실 뭐 오늘 강의 이후에